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반도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등에 나섰던 반도체 종목들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요. 하루 만에 머리채 잡혀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장주 삼성전자에 이어서 하이닉스까지 TP 하향 리포트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가 올라야 시장도 오를 텐데 추석 연휴 앞두고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가 밀리니까 지수 자체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 많은 오늘 시장인데요. GM과의 협력 이슈에 자동차주 그리고 부품주까지 그 온기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체코 방문 이슈 붙어있는 원전 쪽도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급적으로는 기관과 개인의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1% 밀리면서 2,5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점검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도 역시 추석 연휴 전날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몸을 좀 사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자, 어제 들어와줬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닥 역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는 730선 위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729, 730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테마는 살아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쪽에서 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 쪽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원전도 모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페이크 종목도 그동안 계속해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마지막 전날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GM의 협력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혜주 찾아보고요. MBK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를 노리는데 관련된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테마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GM이 손을 잡았습니다. 신차를 공동 개발 생산한다는 뉴스 나왔는데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는 물론이고요. 부품주까지도 그 온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협력 이슈가 어떻게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뭐 협력에 대한 거를 자세히 좀 보면 네. 일단 그 승용차, 상용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내연기관 차를 같이 만들겠다, 개발과 생산을 같이 하겠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 및 수소 관련돼서도 공동 개발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관련된 거하고요. 그리고 철강과 기타 소재에 관련된 부분도 통합 소싱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년 상반기 글로벌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GM 그룹이 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GM이 업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진화의 늪에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이 현대차와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다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긴밀하게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전기차라든지 다양한 내연기관 차를 만들겠지만 혹시라도 이쪽에 대한 부진에 대한 생산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뭐 공동적으로 개발을 하는 차를 같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해외 기업들에 대한 협력도 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혼다와 닛산이 합해 관련돼서 제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요타도 BMW와 동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대차도 도요타와 더불어서 이제 GM까지 삼각으로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서 이 미국 기업이라는 것도 이미지를 한몫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11월 대선에 어떤 누가 이제 그 대선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자동차 관련된 그 사업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잘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현대차는 거기에 대한 것도 포석을 좀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GM은 서로 주력 시장도 다르고 주력 모델도 다릅니다.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로 인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어디 수혜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네. 현대차가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들보다는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원화적인 부분으로 잘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철강을 가져다가 현대제철이나 현대비엔지스틸에서 이 강판이나 후판을 만들고 네. 이걸 가지고 현대차로 가서 자동차에 대한 차체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탑재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원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M과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냐라고 보면 일단 현대차가 역시나 현대차 그룹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 벤더들의 종목들이 일차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현대위아래들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좀 주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물류 관련돼서도 현대글로비스 역시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M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철강 관련된 거는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현대 비엔지 스틸이나 현대 제철 같은 이런 철강 관련된 부분 소재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뭐 에너지 관련돼서도 계속 협의를 해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역시 소재 쪽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현기차 벤더들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뭐 SL이라든지 PHA 그리고 한원 시스템, 성우하이텍 등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GM의 협력 이슈 이와 관련해서 밸류체인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벤더 사업까지도 훈풍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그럼 제일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어느 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GM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안 하고 있는 쪽과 시너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현대차 그룹은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근데 GM은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크게 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월마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배송 로봇이라든지 뭐 배송 전기차 정도만 개발을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와 더불어서 이 뭐 스마트 팩토리나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뭐 현대위아가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GM 쪽은 물류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도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물류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로봇도 현대 글로비스 역시나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역시 뭐 이 GM과 어떻게 시너지를 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력 이슈와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는 정작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추석 지나면 이제 밸류업 지수도 발표가 되고 네. 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만약에 미장에 있는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저평가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우리나라 시장에 역시나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좀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 등을 보시면 계속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현대차가 이제 내연기관 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형 차를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산타페 시리즈라든지 뭐 쿠산 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미국에서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에 대한 판매를 이제 미국 쪽이나 해외 쪽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 입장에서 GM과의 협력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GM의 여러 가지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GM 인천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네. 못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단지나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지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나 이런 쪽에도 현대차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이제 GM 관련된 생산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 쪽은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연결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뭐 이 유럽 쪽이죠. 헝가리 쪽은 아마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도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화학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새로운 국면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을 잡았고요. 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섰습니다. 영풍은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고려아연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또 붙었네요. 네, 어쩌면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뭐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이게 지분권 싸움으로 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끌어들여서 영풍그룹이 이제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MBK 그 공개 매수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적으로 취득을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7% 정도 추가적인 지분을 취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6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9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4일까지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일보다 지금 한 18% 높게 책정이 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지금 66만 원 선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주식 수로는 한 144만 주에서 302만 주 정도를 공개 매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 한 뭐 최대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조 원까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개 매수가 성공이 되면 네. 일단 MBK 파트너스가 결국에는 이 지분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고려아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이미 영풍 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수에 대한 공개 매수가 진행이 돼서 확정이 되면 결국 사실상 일단 뭐 최대 주주 관련돼서는 MBK와 영풍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백기사를 좀 취득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웃긴 건 영풍정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풍정밀의 고려아연 지분이 1.85%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영풍정밀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2만 원까지 지분을 사겠다라고 해서 지금 공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가가 2만 원이면 지금 전날에 9,370원이었기 때문에 네.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하는 거라는 거를 살펴봤을 때는 1.85%도 상당히 좀 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백기사를 혹시라도 내면
이 관련돼서는 이게 경쟁 지분 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유통주식 수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고려아연 쪽에서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다시 대응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고려아연이 반격에 나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경영권 전쟁 격화는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혜주는 어느 쪽이에요? 우선 이제 영풍그룹이 그러면 왜 이제 고려아연을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를 네.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풍그룹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네. 대부분 이제 IT 쪽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풍이나 영풍정밀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뭐 이렇게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관련돼서 사업 자체가 좀 부진하거나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을 인수를 해서 조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 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가전제품 FCPCB를 공급을 해요. 근데 네. 이 가전제품에 대한 부분이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부진한 상황이고요. 인터플렉스가 갤럭시형 스마트폰에 대한 F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온디바이스형 관련된 매출이 생각보다는 속도감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얼마만큼 더 장기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시그네틱스도 있는데 이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역시나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네. 실적이 계속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고려아연을 인수하려고 하는 부분은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쪽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풍 쪽에서 고려아연을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분권에 상관없이 이제 시세 차익을 난 노릴 거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10월 14일까지였죠. 10월까지는 일단 뭐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 대응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조금 66만 원 이상에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가치적인 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가격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8% 이상 높게 평가를 받아서 66만 원 정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건 네.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18%나 증액을 하면서 인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업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면 중장기적인 더 투자로 보셔야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66만 원 이상까지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건지 중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실 건지를 명확히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포지션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본업의 내재 가치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리스 테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이었습니다. 지지율을 보니까 해리스 쪽이 지지율 격차를 더 벌렸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 쪽도 이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데 앞으로 또 TV 토론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제가 오전에 잠깐 이 지지율 사이트를 가서 봤는데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더 낮아졌고요. 네. 해리스가 더 높아졌다. 뭐 49대 50으로 역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토론이 지나고 나서
결국엔 CNN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더 잘했다고 대답한 그런 유권자가 63%가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3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론에 관련돼서는 해리스 후보가 훨씬 더 잘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엔 오늘도 역시나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죠. 뭐 이 우정바이오나 셀루메드, 셀바스 헬스케어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11월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트레이딩을 어떻게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포지션으로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1월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은 상황이고요.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접근으로만 관련주 대응하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대선 테마주 나는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도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계속 박스권을 보인다거나 시장이 뭐 하락세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 테마주들은 더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거의 해지용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 차라리 이제 상승 관련된 종목들이 뭐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테마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이 별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따라 영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 따른 유연한 전략을 가지자. 그래서 박스권이나 하락세가 이어지면 테마주는 좀 더 강세,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시장이 상승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결국엔 트레이딩으로만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나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지지율이 어떻게 한쪽으로 아예 기울어져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관련주들만 매매를 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지율에 따른 그런 트레이딩 관점은 계속 유효하지만 이 어떻게 차이가 이제 한쪽으로 벌어지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지율 격차가 미미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테마주가 힘을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는 전략들 언급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가 돼도 좋고 해리스가 돼도 좋고 네. 이 교집합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중복되는 정책들을 좀 찾아봐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복되는 정책들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이제 트럼프 쪽은 뭐 해리스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프라 관련돼서 뉴시티 10곳을 만들겠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UAM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인프라 재건 관련된 거와 그리고 현대화 제조 혁신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4년간 내 300만 신규 주택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갈증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한 투자도 여전히 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약가 인하를 운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너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사업이 결국에는 이 약가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금리 인하 스탠스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쪽 입장에서는 이제 생물보안법까지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쪽도 관심을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쪽이나 바이오 시밀러 쪽, 뭐 바이오 쪽 하면은 그 제일 좀 좋다라고 보시는 거는 어느 쪽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의 강자는 셀트리온이잖아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위탁 생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동안에 많이 못 간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도 있습니다. 그런 네.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암 학회가 또 열려요. 유럽에서 네. 유럽 스페인에서 이 종양 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임상 실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틸렉스라든지 티움바이오 이런 쪽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타 등에도 어떤 이제 뭐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계약적인 부분이나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벤트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수혜, 여기에 더해지는 암학회 모멘텀까지 바이오 쪽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덜 올랐었던 대형 제약사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닦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뭐 저도 그렇고 전문가님도 그렇고 결혼 이후에 첫 추석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이번 기획 어떻습니까? 저 뭐 늘 무계획도 계획이라고 계획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알 거예요.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추석이고 명절이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증시가 안 열리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는 거고요. 저야 뭐 말이 추석이지 이제 또 금리 인하 발표가 또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뉴욕 증시 뭐 미국 시장 분위기까지 다 제가 생각을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추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추석은 하등 아무런 명절도 아니고 오히려 분석하는 시간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저는 뭐 장인 장모님 찾아뵐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쭤봤던 건데 역시나 머릿속에 꽉 주식밖에 없습니다. 네. 더 믿음이 가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같이 좀 먹자. 이거 뭐 추석 겨냥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아, 추석 겨냥은 아니고요. 그냥 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원래 이 어디 나가면 양주를 사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또 집에 또 예. 양주를 많이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가 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양주를 또 사왔다는 소식을 또 듣고 제가 또 그제 놀러 갑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죽어도 양주를 안 내와요. 자꾸 이제 뭐 소주만 가지고 오니까 야, 너 치사하게 뭐 자꾸 그걸 숨겨놓고 있냐. 우리 술 좀 같이 먹자. 양주 좀 같이 먹자. 양주 내오셈. 어서 내오셈. 어서 갖고 오셈. 이러는 거예요. 아, 양주를 숨겨놓지 말고 좀 내와라. 내오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종목명도 그럴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오셈입니다. 자, 당연히 양주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양주 관련주는 아니고요. 이제 SSD 검사 장비라든지 이제 MBT 관련해 가지고 이게 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수하지 않아야 되느냐 좀 많이 불안정하다고 불안해하실 수 있다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와 함께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손절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뭐 이 키워드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분명히 네오셈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종목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CX의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투자 포인트도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삼성전자 이긴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두 번째 줄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엔비디아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의 낙폭이라든지 뉴욕 증시 자체가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이슈들과 함께 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매도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 사실 뭐 엔비디아를 많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계속 얘기하죠. 이런 하락이 나와줄 때마다 이제 월가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무너질 때마다 반발 매수,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술주들로서의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지난 밤이죠. 아니, 어제가 아니라 이제 그제 보면은 이제 뭐 갑자기 8% 정도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그 급등의 이유가 사실상은 뭐 지금 뭐 오라클 관련되어 있는 뭐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 오라클 자체도 그냥 좀 껴 넣은 부분이다라는 거고 사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는 당장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블랙웰 이것이 그 하반기에 블랙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이 2배, 3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그 당시에는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오라클이 뭐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뭐 전망이 어떻고 뭐 이런 전망을 얘기한다고 갑자기 엔비디아가 8% 급등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저가 매수의 유입과 반발 매수의 유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100 선을 거의 깨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개인들을 흔들어내는 과정이고 충분히 이런 저가 매수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월가도 저가에 매수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도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뭐 하겠다 62조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를 우리가 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블랙웰 출시에 대한 이 모멘텀이 굉장히 커요. 지금 뭐 사실 뭐 10월 달에 바로 이제 출시한다라는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1월 말, 12월 중으로는 우리가 출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하반기가 다가올수록 블랙웰 출시와 함께 이 AI 섹터들의 이 랠리가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원래 이 2분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내년까지 수주가 쫙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지금 뭐 이 계약이라든지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내년까지 이런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다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 쪽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후년까지 사실은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블랙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AI 랠리 이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요. 많은 분들이 AI 랠리는 끝났다 버블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버블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과거 10만 원, 20만 원대도 많은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얘기했지만 130만 원, 15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버블을 어디까지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블랙웰이 출시가 된과 함께 앞으로 이 버블에 대한 시장 성장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전쟁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변수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함께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더해졌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상승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 AI 과거 IT 버블만큼의 강한 상승을 가져오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버블 속에서는 내나 이 반도체가 엮이는 종목들이 그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약 바이오 관련돼 있어서 그냥 이 어떤 제약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약 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반도체 섹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 AI 랠리 속에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CXL 시장 개화 주인공 뭐 이 개화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이 CXL 시장에 대한 이 하반기부터는 CXL 시장에 대한 이것이 개화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CXL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당장 엄청난 이슈가 뭐 사실 됐다라고 하면 됐지만 HBM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제 HBM과 함께 첨단 반도체 시장을 이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지금 우리가 CXL이라고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측 이제 이 부사장 발표에 따르면은 HBM이 고속도로라고 하면 더 빠르게 달하는 거겠죠. 고속도로 때 빠르다라는 건데 이제 CXL은 이제 HBM과 함께 갈 기술로서 이제 이 교차로라고 해요. 뭐 교차로라는 표현을 쓰면은 사실은 뭐 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직선보다는 이렇게 둥그니까 조금 더 이게 더 많은 이 용량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교차로를 쓴 것 같긴 한데 사실 교차로가 차가 드럽게 막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삼성전자 부사장 말로 의하면은 이 교차로를 뭐 용량 확장이래요. 그래서 용량 확장이고 뭐 이 HBM은 고속도로고 뭐 얘기하면서 CXL과 HBM이 같이 시너지 효과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CXL이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쭉 나 있는 것을 이게 교차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그 고속도로 하나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어서 아주 빠르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 맞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네, 의미였던 의미예요.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CXL 시장이 이제 개화함에 따라 가지고 이 검사 장비 이제 이 CXL 시장이 개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검사 장비가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검사 장비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새로운 이런 기술이 생겼을 때 어쨌든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XL 관련해 가지고 네오셈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개화에 맞춰 가지고 미리 뭐 했다 여기에 대해서 검사 장비를 상용화를 했어요. 상용화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 상용화가 또 세계 최초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CXL 관련돼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요, CXL 시장 개화와 함께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용어잖아요. 세계 최초.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멘텀이에요. 아니, 제가 좋아하기보다는 이 사실 주식시장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뭐 그렇죠. 예. 볼 때가 전 세계 최초다. 이거 사실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진짜 세계 최초라니까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뭐 추천드리고 싶어 할 만큼 뭐 바닥주는 아니에요. 근데도 이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월봉상의 눌림목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눌림목이라는 게 잘못 공략됐을 때는 바로 지하실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차트를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손절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실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절가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은 뭐 시장이 반등 날 때 다시 본전이라든지 수익권으로 돌아서긴 해요. 근데 이 급등 나왔던 종목이 눌림목이 나올 때 잘못 잡았다가 손절가를 안 지키면은 그대로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눌림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사실 보면은 2,000원대 있던 종목이 1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사실 최저를 치면요, 2020년도 초에는 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번 연도 2023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HBM 이슈가 들어오면서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이런 반사익과 함께 반도체 관련 섹터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700원 대비해서는 이미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20배 이상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눌림목 공략 정말 이 잘못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눌림목을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이 7,500원, 정말 아래로 본다더라도 7,000원대를 깨면 안 돼요. 이거 7,000원대 깼는데 내가 만약에 들고 있다, 그럼 그 주식을 한 20-30년 뒤에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20-3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켜줘야 될 거야 못 지켜줬을 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절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눌림목 자리에서 봤을 때 이 9,000원 아래로, 사실 9,000원 아래 지금 보면은 공방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줘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금 또 못 지켜낸다라고 하면 진짜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대를 지키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9,000 아래로 좀 접근하는지 보시고, 목표 가격은 이게 아마 신고가를 이게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이제 개인들을 마지막 꼬시고 죽는다고 하면요 신고가 만드는 척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신고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 최고점이 17,000원대이기 때문에 또 이 물량수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 거예요. 그래서 18,000원 정도대를 목표가 보는 게 좋고 이 손절 가격 같은 경우 사실상 7,000원대까지를 본다 하더라도 좀 지켜주는 건 봤을 때 6,000원까지는 좀 열어놔도 돼요. 다만 6,0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6,000원대를 이탈하는 것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야 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손절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또 유독 이제 힘을 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네오셈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볼까요? 저 사람은 누구야? 자, 어떤 뜻입니까? 사실 뭐 이 방송을 보면서도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다 진짜 아시죠, 인기가 이제.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인기가 많이 죽어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물어보는 거죠. 야 저거 나와가지고 지금 저 뭐 혼자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저 사람 또 누가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보다 뭐라 해요. 아 저거 강태공이래. 강태공이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리실까 궁금했는데 자, 종목부터 보여주세요. 자, 이름 강태공 이름. 네. 이름 당연히 강태공과 관련돼 있는 종목 아닙니다. 관련된 종목 아니고요. 사실 이 기업이 원래 상호가 코센일 거예요. 코센일 거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최근에 처음 보는 느낌이 강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엮으려고 하면은 뭐 다 엮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뭐 에너지 등 이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주력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하는 거는 이 스테인리스 파이프밖에 없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건설에 갖다 붙일 수 있고 조선소에 갖다 붙일 수 있고 진짜 뭐 어디든 다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이런 종목이 보면은 이 모멘텀만큼은 더 다양한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키워드를 좀 보고 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강태공 이름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기억은 확실히 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또 배터리 화재 대책 수혜로서 진짜 다 엮여 있네요. 다 엮여 있어요. 이게 지금 정말 저도 이 종목은 뭐 이거 사고 싶다 느낌 들 만큼 사고 싶은 종목 추천한 게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다 엮여 있고요. 사실 배터리 화재 대책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래 뭐 어떤 식으로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를 안 나게 하는 게 뭐 사실 제일 최선이에요. 뭐 화재가 났을 때 이걸 진압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화재가 안 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받고 있는 게 바나듐 배터리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2000 또 당장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스탠다드 에너지가 이제 또 내년에 또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재도 좀 이제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저가형 배터리라 해서 LFP 배터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LFP 배터리보다도 지금 20%에서 30% 정도 더 가격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저가형 전기차의 승부에 오히려 맞는 배터리가 이 바나듐 배터리라고 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LFP 배터리보다 더 싼 배터리다라고 하고 좀 이슈를 받고 있긴 있었는데 저희도 말했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은 제일 큰 대안인데 이거는 뭐가 문제다. 상용화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사실 없다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바나듐 배터리가 다시 대안으로 뜨고 있는데 이렌 같은 경우는 이 관계사죠. XRB라고 이제 관계사가 있는데 그 관계사가 동선 발전과 이제 바나듐 에너지 저장 장치 공동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바나듐 배터리 관련돼 있는 수혜주들이 움직였을 때 거기 관련돼 있는 반사익을 받았던 게 이렘이라는 종목이에요. 관계사의 이슈로 네, 이쪽도 그쵸. 관심을 받았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식이 재밌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자회사든지 내가 투자한 회사든지 그냥 어디 회사가 하면은 그 회사가 상장이 안 되어 있다. 그럼 내가 수혜 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렘 같은 경우는 관계사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가 사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전에보다 좀 덜합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종전이라는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 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토론 이후에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 지지율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저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시기의 차이다. 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고요.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런 것처럼 어차피 전쟁은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간 끝나요. 사실 이게 뭐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이건 뭐 말도 못하겠지. 어차피 끝나긴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종저에 대한 수혜주들도 분명히 움직이는 게 마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랜 같은 경우는 뭐다? 이 모든 전반 산업에 다 걸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 우크라이나 유빌딩 협회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이 업무 협약을 이랜이 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한다? 이 우크라이나 또 종전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재건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레미라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재밌는 게 이제 또 다였기죠. 이제 사실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좀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바나늄 배터리 같은 경우도 또 뭐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배터리 얘기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아직도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백날 얘기해봐야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나늄 같은 경우는. 근데 중요한 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기는 게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멘텀은 당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마지막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연말 되면 뭐 한다 했습니까? 연말부터는 이제 시추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럼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들을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이렘의 사업 보고서를 뜯어봐야 돼요. 이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요. 액화 또는 압축 천연가스의 충전 용기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이런 석유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랑 살짝 과거에 한번 엮여가지고 꿈틀댔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강하게 뚝뚝뚝 날아가지 못했지만 꿈틀댔던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이 사실 뭐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대장주처럼 막 상한가 뭐 이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움직인다. 그럼 안 움직인 종목이 뭐가 있지 하면서 2등주, 3등주, 4등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렘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렘이라는 종목이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차트도 완전히 엄청난 바닥이에요. 지금 완전 바닥 보면 알겠지만 저 이것도 수정 주가를 적용했을 때는 최고가 19만 원 있던 종목입니다. 19만 원 있던 종목이 지금 1,000원대 있다는 건 굉장히 최저 바닥이라는 거고 예.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 이제 한번 갭으로 밀었어요. 이 당시 밀었던 구간이 밀린 이유가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증 물량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유증 물량을 받고 나서 뭐 할 확률이 크다. 원바닥엔 투바닥을 만들고 쌍바닥으로서 여기 매물 소화하고 돌파했을 땐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랜 같은 경우는 지금 125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분할매 접근을 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뭐 4, 5천도 잡고 싶긴 한데 일단 저항대가 2,500원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2,500원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1,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들고 하면 충분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대왕고래까지 다 엮여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이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신시웨이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61%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 전략 들려주시죠. 이 신시웨이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바닥에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차트 보면 알겠지만 7,000원대만 안 깨면 됩니다. 7,000원대만 안 깨면은 이거 나중에 16,000원 가 있거든요. 그럼 16,000원 가 있으면 몇 퍼센트냐고 하면은 그때 소개시켜드리고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사 먹기엔 충분한 수익률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7,000원 안 깨면 잘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지? 유지하셔야죠. 네, 보유하는 전략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잘 보내세요. 네, 강태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볼 텐데요. 케이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인데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 친환경 선박 엔진 업황 사이클 수혜주다. 선박 엔진용 실린더 라이너를 제조하는 회사고 자회사인 케이프 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예상 PER이 8.7배, 배당 수익률은 6.5%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 이제 조선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그 조선 쪽에서 분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 조선소로 이제 합병을 해서 지금 그 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국내 조선주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죠. 예, 많은 영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 예.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중국의 일단 CSSC라고 하는 이제 중국 선박공업 주식 유한공사하고 그리고 CSIC 리미티드라고 하는 중국 선박 이 중공주식 유한공사가 이제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이 합병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저가로 엄청나게 수주를 참여를 해서 단가가 훨씬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19년에 이미 어느 정도 합병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그 합병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사실상 흡수합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게 이 합병의 자회사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이제 합병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합병 목적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조선의 이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수주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 간의 경쟁 완화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제일 커서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19년에 결국엔 이제 신조선가 지속해서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9년에 합병을 했고 지금 자회사들의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19년에 합병한 이후에 이 신조선 성과가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가로 이렇게 싸게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 관련돼서 거의 이제 떨어진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거로 보고 있지만 국내 쪽은 이게 이제 노조 파업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HD 중공업과 더불어서 국내 조선사 7곳이 결선한 조선업종 노조연대가 뭐 파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4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9월 6일 하고 9일 하고 10일 하고 11일 날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면 결국엔 상당히 좀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일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쪽에서만 연결이 될 수 있는 뭐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조선소의 합병 문제는 이미 사실상 현재로는 반영이 되어 있는 이슈고 국내 조선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조 파업 문제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대신증권에서 발표했고요.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뭐 제목 보시면 친환경 엔진 사이클 기자재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실린더 라이너 제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프증권의 82%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회사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박 엔진용 실린더 라이더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선박 엔진에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이제 감싸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들어가는 엔진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하나에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회사 케이프증권의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연결로 잡힌다라고 해서 자회사 실적까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엔진이 만드는 기자재. 이 ASP가 평균 판매 가격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린더 라이너가 5년에서 7년간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많이 사용이 되면 이 관련된 실린더 라이너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선박용 엔진이 디젤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듀얼 엔진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 DF 이게 DF라고 하는 게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해서 듀얼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NG와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엔진, 그리고 메탄올과 그리고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엔진이 친환경 엔진 전환으로 이제 ASP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에 49억, 22년에 97억, 그리고 23년에 208억으로 신조선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평균 대비 동사가 이제 자회사로 있는 케이프 투자증권이 이제 PF 위험도가 거의 없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영업이익이 21년에 490억을 기록을 했고 22년에 마이너스 48억을 기록을 했지만 23년에 다시 209억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22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23년 3분기에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노출도가 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증권사 평균이 35.4%이기 때문에 이 PF 관련된 리스크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런 거를 좀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케이프 투자증권에 대한 실적도 나름 좋아지면 올해 실적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실린더 라이너라고 하는 고가의 부품에 대해서 꾸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인 그 케이프 투자증권도 PF 우려가 거의 없다. 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위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박 비용의 10에서 15%가 엔진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0에서 15% 중에 실린더 라이너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동사가 한 30% 정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에서 5% 정도가 이제 매출 비중으로 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가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진에 대한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엔진 계약이 이제 3개월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로 이제 엔진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린더 라이너 가격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한 1,5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것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그 주조 공정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사 대비했을 때 주물사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50% 절감한 상태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동사가 좀 다른 업체보다는 앞선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올해 케이프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거를 이제 대신증권에서 평가를 해보면 24년 PER이 이제 8.7배 정도를 예상을 해서 네. 이 배당 수익률도 6.5%를 계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7배라고 해도 상당히 좀 저렴하고요. 10배, 10배 정도 뭐 수준이라면 해도 한 6,800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업체들 특히나 이제 그 조선을 만드는 일반 업체들에 대한 주가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I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리고 이 관련된 업체들을 다 찾아보시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사는 갔다. 이미. 네, 예. 조선사는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사는 이제 1차적인 기술적인 걸로 감안을 해보면 지금 단기적인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한 시점에서 지금 뭐 5일 연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기술적인 목표가는 6,000원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네, 절대적 저평가 구간 위치라는 표현이 리포트에 나와 있었는데 자, 1차 기술적 목표가로는 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볼게요. ITM 반도체인데요. 흥국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3만 원 상향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1,434억, 영업이익은 11억 원인데 이게 흑자 전환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보호회로 북미 고객사양 매출 증가, 전자담배 사업부 20% 이상 성장세, 애플 기기양 공급 물량 증가 기대.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부장주잖아요. 자, 열 관리가 중요해졌다라고 지금 배터리 성능도 이제 앞으로 더 좋아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분위기 한번 짚어 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는데 1차 전지는 시중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알카라인 전지나 수은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전지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사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게 계속 뭐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2차 전지를 바탕으로 한 이제 전기차가 수혜가 많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리튬 이온 전지를 좀 줄여가지고 경량화, 소형화해서 고밀도화해서 그렇게 만든 그런 기기들, 부품들이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동사의 PMP라고 해서 배터리팩을 안전하게 그 보호하는 회로를 동사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PMP, IT 쪽에 들어가는 PMP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서 동사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경쟁사 대비했을 때 뭐 좋은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사 온디바이스 향 관련된 그런 제품으로 이 그 관련된 배터리를 쓰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어플을 사용을 했을 때 발열이 많이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동사에 대한 그 회로를 좀 쓰면 마이너스 8도까지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수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구성이 강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기계적 충격이라고 해서 뭐 떨어뜨린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휨 충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휠 수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동사의 PMP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이쪽 온디바이스 향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원래는 19년도에 뭐 상당히 좀 이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판매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가격적으로 너무 단가가 많이 높았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회로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성능 자체가 차이가 없었다. 근데 이제는 온디바이스랑 관련된 부품으로 탑재가 되고 그리고 성능도 많이 높아졌고 가격도 좀 다운됐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틀린 그런 방향성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화에 힘을 줬던 시기가 2019년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차트를 보니까 그때 주가가 아주 네. 높았네요.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급락 이후에 또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흥국증권에서 3만 원 매수 유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제목 보시면 이제 정상화의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2분기 실적 리뷰를 언급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43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보호회로 북미 고객사 향 매출 증가, 이거는 이제 애플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돼서 아이폰 16에 공급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의 국내 고객사에 대한 신규 모델 출하 관련돼서도 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북미 고객사양 공급이 건조하고 그리고 국내 고객사양 모델도 탑재 확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반기 본업의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자담배 관련돼서도 또한 이제 상반기에 20% 정도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글로벌 AI 디바이스 시대의 수혜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북미 글로벌 고객사 향과 그리고 국내 글로벌 고객사 향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에 두 개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뭐 BH 정도가 이제 FPCB를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 말고는 이 두 개의 벤더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다. 근데 동사가 유일하게 이제 ITM 반도체가 같이 삼성전자, 애플을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피화 그리고 방열 기능에 대한 수요가 동사의 PMP 보호 회로에 대한 국내 글로벌의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객사양 신규 모델 관련돼서도 탑재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서드 파티 이제 외부 개발자나 개발사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디바이스를 만드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하지만 디바이스를 만들면 관련된 그런 수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애플 관련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데 뭐 큰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 동사의 보호 회로를 가장 먼저 이제 탑재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플 고객사양 보호 회로에 대한 매출이 좀 높다,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보호 회로 관련된 매출 비중은 한 60% 정도 되는데 그 60% 정도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애플 생산지 다변화에 대한 정책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팀 쿡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뭐 한국에서 만들든 대만에서 만들든 미국에서 만들든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생산지의 다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동사의 제품은 부품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내 고객사양 신규 모델에도 탑재가 속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25년에 추정치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갤럭시 시리즈 하이엔드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의 언어권 지원 확대에 따라서 AI 디바이스가 개화가 될 원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좀 상향 조정해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해서 리포트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삼성 모두의 제품을 공급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 자, ITM 반도체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자, 조금 빠르게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19년도에 이미 관련된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네. 상용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성능에 대한 부분과 가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폰 16부터 본격적으로 PMP 관련된 보호 회로를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틀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자담배 사업에 대한 것도 이제 KT&G 쪽에 일원형 관련된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23년 2월에 전자담배 해외 수출을 개시를 하면서 동사의 수혜가 이어졌고 23년 11월에는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대한 이원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도 양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격화됐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적정 목표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5년 실적 관련된 부분으로만 보면 뭐 PE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가 되지 않는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매력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20배까지 가격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38,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차트 흐름만 보면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제 월봉상 보셨으면 박스권으로 갇혀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7천 원 정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ITM 반도체 1차 기술적 목표가는 27,000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손창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1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D램 수요가 양극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13일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전거래일 대비 4%대 하락했습니다.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미국 내에서 비컷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달러와 약세가 심화되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20원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 투자, 서비스업 중심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분쟁 등 영향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7% 줄면서 2분기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추석 연휴 전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가 3조 7,487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해와 비교해 약 2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데 대해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어도어 사내 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새 챗GPT 모델 오픈AI 5.1을 공개한 가운데 해당 모델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기존 번역기가 인식할 수 없었던 망가진 한국어도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추석 선물이 될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테마성이 좀 짙은 그런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휴 이후에 수급이 좀 부재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로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추석 연휴 다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바로 FOMC가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결국에는 변동성을 가져왔었던 내용이 결국에는 이 금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서 시장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미국 금리 결정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그러니까 직후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살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달 하순에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서 2차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해가스전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해외 석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로드쇼를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 만큼 이런 재료가 남아 있어서 이 테마주 내에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뭐 왈가왈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한 번의 시추 정도는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중간중간 조정을 보이더라도 계속적인 순환매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재료 소멸 전까지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엮였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영일만에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영일만 항의 지분을 1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배우 항만으로서는 이제 부산항이 선택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추가 진행이 되거나 이런 프로젝트가 좀 진행됨에 있어서 이 영일만 항도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자유로운 뭐 시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고속도로를 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재료가 남아 있고 이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코오롱 글로벌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부동산 이쪽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건설 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수주 잔고가 2.2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1,500억 정도의 이제 수주를 또 따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건설업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이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도 계속적인 우하향을 좀 보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중순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큰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하고 지금 10,000원 초반 구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다시 좀 부담을 좀 내려놓은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보더라도 저점이 조금씩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서서히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의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 이평선만 사실 내려오게 되면은 정배열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건설 부문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본업 자체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을 했었던 테마인 만큼 다시 한번 짧은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부근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에서 1,300원 부근으로 잡아주시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한번 살아났었는데 이 구간에서 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떨어졌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1차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9,000원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저가가 형성됐었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9,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금 좀 추세가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일만항의 지분을 15.4%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왕고래 테마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SAMG 엔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추석에 어울릴 만한 이제 기술주 성격의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했고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은 그 위에 변동성이 좀 줄면서 완만한 상승 랠리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언급드렸던 뭐 바이오, 뭐 원전, 2차 전지 관련된 정말 섹터가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기본적으로 좀 포트를 가져가실 때 제가 이제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볍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에 이제 설립된 3D
키즈 애니메이션 종 기업이고요. 22년 12월 달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좀 했고, 주요 IP는 14년에 방영된 라마용 타켓 미니 특공대와 20년 런칭에서 현재 여아들 선호도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캐치 티니피, 그리고 이 캐치 티니피의 이제 별명은 타산핀이라고 좀 불릴 만큼 캐릭터도 다양하고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하반기에는 국내 4개 이상의 IP를 출시할 예정이고, 또 8월 7일 날 영화가 이제 사랑의 하츄핑이라는 것이 런칭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나왔던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고요. 또 이제 이 캐치 티니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이제 새롭게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10월 달에 계속 이제 또 시즌 4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시즌 4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개봉이 지금 확정된 상황인데, 자 9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국경 연휴인 10월 7일까지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7천여 개의 상영관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연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이제 관객 수 대비해서는 2배 이상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손익분기점이 대략적으로 70만 명인 걸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는 이미 95만 명을 좀 관객 수를 좀 확보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반응만 좋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하고 3분기는 이제 재고를 조금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4, 4분기나 내년도부터는 폭발적인 실적 정상제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SAMG엔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되고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제 기대감, 중국 진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선이죠. 20주선하고 이제 검정색 선, 기준선 라인대가 완벽하게 좀 돌파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추세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주선과 바닥권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일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이렇게 사악가 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량 실린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이제 9월 15일 날 관계,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새롭게 시즌 4를 기다리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 없이 뭐 건전하게 눌림목을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2차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면요. 사실 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뭐 지금부터 충분히 이제 5일선 라인 때까지 여유 있게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한 2만 원 보시는데 2만 원 돌파되면 2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이제 전진 고점, 박스권 라인 때는 14,000원 라인 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봤고요. 지난번 종목에 대한 AS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방문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2%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이 종목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가 8년 만에 이루어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원전 협력 이루어질 것이고, 또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원전밖에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적으로 각국들이 탈원전에서 원전 회귀 정책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하반기 내년도까지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뭐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병합하시면서 중기 관점에서 계속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의 오늘 종목 삼지엔터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사랑의 핫쇼핑이 한국에 이어서 중국 개봉이 임박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뉴스가 있었죠. 현대차와 GM의 협력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코리아 FT가 강한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주섬주섬. 이재은 대표님 주섬주섬 오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이재은 대표님부터요. 네, 오늘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와 GM이 협력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같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뭐 생산성과 여러 가지 비용적인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중국에 대한 기업들을 좀 배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저는 하이브리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G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발생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현대 기아차 그리고 포드 뭐 이런 기업들 도요타 이렇게 있다 보니까 GM의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아마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기업은 코리아 FT로 좀 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GM 쪽에 20% 정도의 매출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쪽으로 80%, GM의 20% 정도가 잡히고 있는데 이번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GM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코리아 FT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네시스 모든 차종에 하이브리드 적용하겠다고 했고 또 하이브리드에 대한 적용 모델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극복되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예. 코리아 FT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가 GM이랑 손을 잡으면서 이제 미국 내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좀 감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이런 코리아 FT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인데요. 폴란드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주 중 하나로 방산주를 꼽았던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자, 현대로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동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을 때보다는 또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좀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로템을 비롯한 방산 섹터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8월 말부터 좀 흐름들이 지지부진했던 모양새였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대장 종목이 거래 정지에 나타나게 되면서 주목도는 살짝 떨어진 상황들, 다만 수지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산 섹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뭐 러우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하나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사일 더 있습니다. 멀리 날아갈 수 네, 있도록.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이라든지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직접 공격은 그러니까 미사일로 공격은 못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면 확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으름장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했을 때 우리 지금 전쟁이다 한판 하자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핵보유국이니까. 예.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산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현재 현대로템을 비롯한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역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폴란드 2차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고 루마니아에 대한 수주 시점 앞당기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좀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산 섹터 지금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산주 볼만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비만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릴리의 대규모 투자 뉴스 모두들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비만주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한 시세 뿜어주고 있는데요. 인벤티지랩 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원고를 넘길 때까지만 해도 이 네. 정도의 상승세는 아니었는데 아, 예. 굉장히 시세가 또 이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양시장 다 네. 예, 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는 열어두고 있는데 일단 종가 매수에 있어서는 이미 좀 탄력이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인벤티지랩을 지속 좀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물론 주가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거는 분명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고비가 10월 중순에 또 국내 출시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다 지금 해외 또 비만 치료제 기업인 바이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끊겼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도 또 기업들마다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치를 또 내볼 거고 그에 따른 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벤트지랩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지만 이 네. 안에서 뭐 펩트론, 블루엠텍 그리고 또 아까 샤페론 이런 종목들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오늘 매수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의 10월 출시를 앞두고 비만 관련주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김수현 팀장님께서는 X 주셨는데 가격에 대한 의문인가요? 아니면 뭐 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인가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 역시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 지금 인벤티지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을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10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에 그 전까지의 관심도 역시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면은 특히 처음 상승했을 때 두 번째 상승한 날 보면은 두 개를 정도 쉬어가다가 5일선 닿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약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동안에 쉬어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또 5일선과의 이격이 좁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격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벤티지랩 모멘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지만 지금 김시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화성 밸브 볼 텐데요. 자, 이제 시추 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화성 밸브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테마가 무엇인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 추석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일정 자체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같은 경우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들, 특히 뭐 로드쇼라든지 이제 추석 이후에 정부의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안고 함께 베팅해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화성 밸브도 함께 따라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윗꼬리가 거의 안 달리고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성 밸브를 포함한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대장주로도 이제 화성 밸브가 좀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안에서 대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 흐름들이 나오면서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려면은 저는 화성 밸브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 얘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대왕고래 산업전략회의가 추석 이후 9월 중순에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 네.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9월 19일에서 20일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바로 또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강세 흐름이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견제하는 이야기가 언론 쪽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대왕고래 수출 비용이 최대 2.5조 정도 든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9월 중에는 해외 투자 은행들의 대왕고래 주간사 입찰도 있고요. 또 로드쇼도 두 번째 로드쇼도 진행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일정이 있다 보면 시장에서는 관련된 흐름들이 좀 들썩이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유입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들어왔다는 점을 판단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들도 항상 따라 나오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형 정부에서 워낙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뭐 비중을 크게 실지는 않는다 하시더라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성 밸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VT입니다. 장 초반에 방향성 탐색을 이어가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 더해지고 있는데요.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화장품 ODM 기업 그리고 화장품 단일 기업으로는 VT라는 기업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화장품 섹터를 공부를 할 때 여성분들의 화장대에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또 꾸미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화장대에 뭐가 유행하냐면은 미용 의료기기, 특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리들샷이라든지 괄사 같은 것들인데 네. 결국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게 모델링 팩이라는 게 있는데 네. 결국 지금 피부과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VT의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지금 또 이제 피부 개선을 위한 그런 제품으로 활용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인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왜 한국인들은 피부가 도자기처럼 맑지 하는 부분들, 결국 피부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지금 VT 같은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VT 좀 바닥권 대비했을 때 올라와 주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김시은 팀장님이 코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덕이 해주는 화장품주 얘기니까 더 신뢰가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쓰셨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또 이지은 팀장님, 이지은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2분기 이제 실적을 좀 보면은 영업이익단이 조금은 이제 기대만큼은 좀 못 미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일본 쪽에 종속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3분기 때는 좀 괜찮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이소 쪽에서는 아예 리들샵 전용으로 해서 이제 그 계산할 때만 구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 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이소 중심으로의 순항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일본 시장에서의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미국 시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VT는 리들샵만 유명하긴 한데 시카 라인이라고 해서 마스크팩이랑 앰플 쪽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지난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이제 네. 상단에 위치한 위치한 그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 네. 리들샵뿐만 아니라 다른 시카 관련된 제품들도 또 링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반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일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수출 데이터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죠. VT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연휴를 앞둔 국내 증시 오늘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등락 과정 이어갔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 반도체가 밀리면서요. 국내 증시는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BNP 파리바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투심이 꽁꽁 얼어붙었었죠. 오늘 이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컷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달러와 약세를 부추겼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0.9%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1,329원 50전까지 떨어졌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소폭의 강세로 출발한 오늘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외국인들 오늘도 반도체를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탑3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 속에서 소폭의 강세로 다시금 올라섰는데요. 업종별로는 상승하는 업종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이었죠. 자동차 쪽도 좋았고요. 밸류업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1%대 강세 2,575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가 기관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동반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장중한 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 2차 전지 쪽에 좀 살아나면서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3%대 강세 733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안에서는 111의 대규모 투자 뉴스가 있었던 비만주의 강세가 확인이 됐고요. 체코 방문의 이슈가 붙는 원전 쪽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소 쪽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3전에 이어서 하이닉스까지도 DP 하향 리포트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가 3%대 약세, 삼성전자도 2%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성잤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전해드린 이 GM과의 합작 이슈, 협력 이슈들 있었죠. 증권가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기아차 역시도 1.4%대 상승, 부품주까지도 그 온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추석이 지나면 이제 또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은행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KB금융이 4.7%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신한지주도 3.7%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물산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와 LG화학도 빨방구를 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LG화학이 0.3%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32만 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시총 1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저격하는 에코프로비엠, 장 막판에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1.1%대 강세 흐름, 하지만 엔캠은 0.9%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단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톡신 시장의 성장성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휴젤이 2.6%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클래시스도 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비만주들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삼천당 제약은 0.45%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대 강세 흐름을 기록한 가운데 리노공업은 1.4%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소부장단 안에서도 엇갈리는 흐름 보였었죠. HPSP는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4.2%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펄어비스도 5%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내일의 전략,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다음 주 시장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연휴 기간에 돌입을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또 지표 발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어요. 근데 뭐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지표 발표 이후에 또 침체 내러티브에 대한 확산 여부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일정을 무난하게 소화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연휴 끝나고 돌아오면 목요일 날 새벽 2시쯤에 FOMC가 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목요일 날 시장이 시작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FOMC까지의 그런 일정들을 다 소화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네. 그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매끄럽게 소화를 해낼지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또 미국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의 이슈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색깔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의 섹터에만 뭐 비중을 편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명절 이후에 시장의 색깔이 좀 더 명확해지고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과 섹터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질 때 그때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주 체크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시가 된 상황들, 그러면 25bp를 인하하는지 혹은 50bp를 인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의 인하가 남아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점에 있어서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점도표에서는 연말까지는 한 차례 그리고 내년에는 4차례 인하가 나왔는데 과연 9월 점도표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특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의 횟수와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그 횟수 자체가 괴리가 크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이 괴리를 어떻게 줄여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5bp 3번 인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6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OMC 이후에 BOJ에 대한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달러엔 환율과 증시의 흐름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미국 금리는 인하하는데 일본은 인상을 하는 상황들, 결국 이런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내재화가 되고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기 만기가 또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긴 하나 그 다음 이후에는 또 다양한 요소들 크게 우려할 만한 요소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시장 같은 경우에 반등의 요지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의 체크 포인트 두 분께서 또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대응 전략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시장의 색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안한 시장에서는 뭐 봐야 돼요? 일단 저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을 봐야 될 때가 물론 실적 시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네. 하지만 또 연휴가 지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해서 약간의 실적이라는 그 단어가 좀 더 눈에 띄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을 잘 찍어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왕이면 또 업황에 대한 개선 또한 같이 좀 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조선주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방산 그리고 재생 쪽에서는 풍력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해리스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풍력 쪽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아마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자금줄이 막혀서 중단됐던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다시 한번 풀리게 되고 또 2분기 때 CS민두가 의외로 실적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곧바로 김시은 팀장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도 하향하느냐 혹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풍량계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다소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도 섹터로는 지금 확실시가 되고 있는 금리나 수혜주 쪽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동안 주도 섹터였던 뭐 자동차라든지 혹은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쪽도 있긴 한데 네. 그 점에서 저도 수주 기반으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긴 하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시가 된다는 점들 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혹은 뭐 건설 리츠 이런 쪽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를 제외하고서는 바닥권 대비했을 때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 건설 종목군들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의 포인트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인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했을 때는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금양 그린파워라든지 CS 윈드 같은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재생 바이오 건설 중에서 굳이 하나만 좀 꼽아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SDN이라든지 금양 그린파워
파워 혹은 대명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장 후반 때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올라왔던 부분들, 특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재 트레이딩을 접근하신다 하시면 SDN 혹은 금양 그린파워 같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좀 중장기로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CS 윈드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실적주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김시현 팀장님께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쪽 바라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